그런 수준에서 문제에서는 한국은 세계 탑이다. 납기 내 문제 없이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설계한.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그게 우리의 방어력이 어떤지 그게 좀 중국 해군력과 전체적인 전력은 한국의 5배, 6배 이상이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중국의 약점이라는 거는 대만의 군사력이 우습게 봤는데 이거 피해가 생각보다 크겠다 이런 흐름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전면 침공보다는 자기들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사인을 주기 위한 이런 액션을 더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분이죠. 네, 한국 최고의 밀리터리 전문가,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특파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최고라니까 너무 부담스럽긴 한데 네. 전문가분들은 많고 저는 그냥 오덕 이 네. 정도로 말씀해 주셔도 뭐 잘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재미난 또 우리 경제 산업과 연결된 밀리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제일 눈에 띄는 이슈 중에 하나는 하나오션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했다라는 뉴스였어요. 예. 근데 이제 조선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걸 통해서 미국 군함을 건조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하나그룹 전체가 토탈리한 군수산업 업체로 진짜 미국의 무슨 로키드 마틴이나 또는 그 이상 되는, 왜냐면 육해공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업체가 될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까지 발을 뻗는 거야. 하나 김승현 회장이 미국 사람하고 친했던데 등등등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이야, 우리 한국이 미국 군함을 만들어준 세상이 됐구나. 그리고 또 중국한테 미국이 엄청나게 딸렸으니 뭐 군함 숫자가 부족하다는 등등등 막 이런 얘기들이 다 들려오니까 이거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저 하나의 그 C레벨에서 이제 미국 진출에 강한 의지를 표시한 지금 맞는데 갈 길은 좀 멉니다. 한 10년, 20년 단위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시작이 매우 중요한 거라서 이번에 조선소 인수주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의 반응을 봤는데, 미 해군 장관이라고 하시는 이제 카를로스 델 토로라는 분, 제가 이제 실제로 뵈진 못하고 기사로는 많이 뵀는데, 이번에 하나의 조선소 인수를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미국의 조선 사람이 잘 성장하지 못했고 중국과의 대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다. 해결법을 찾아야 되는 게 해외 파트너들을 찾아라 해서 이게 찾고 있는 와중에 한국과는 MRO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전투함들의 정비랑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MRO라는 거는 이제 선박 수리하는 걸 MRO라고 그러죠? 수리, 정비, 유지, 보수라고 하는데 이게 네. 비행기라든가 선박에 둘 다 이야기를 하고 네. 아주 인력 집약적이고 사람의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나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의 특성상 인건비 문제도 좀 있습니다. 네네네. 헷갈리신 부분들이 이제 보도가 좀 섞여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하나가 인수를 하고자 하는 조선소는 오스탈이라는 조선소인데 이게 호주랑 미국에 둘 다 있는 조선소고 네네네. 지금 호주에 10조 원짜리 호위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 오스탈이라는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 호주와 미국의 그 해군 사업에 동시에 진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큰 투자를 좀 하나가 모색을 했다가 이게 여러 가지 국내 미국 법상 이런 걸로 좀 곤란해져서 대안으로 생긴 게 지금 이제 필리 조선소라는 곳인데 이 조선소가 매우 큰 것은 아니고 군함을 만드는 핵심 조선소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요게를 미국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하나오션의 그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미국 군함들의 전투 준비를 좀 향상시키고 수리를 해달라. 이게 미국의 요청입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국방에 진출하는 게 맞긴 맞네요. 다만 이게 구정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격을 얻고 그 다음에 미국 제일 중요한 게 필리 조선소나 이런 미국 조선소들이 있긴 있는데 이분들의 퍼포먼스가 사실은 떨어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조선소 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조선소에서 정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 마음에 안 들고 점점 이제 배는 녹슬는데 고쳐줄 사람도 없고 수리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걸리고 요거 고민을 하는데 미국에 또 존스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수리나 뭐 배를 살 때 군함을 살 때나 구매하는 거를 뭐 미국 내에서 안 되면 그냥 사오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 고민하다가 해외의 우수한 조선 기술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진 조선소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해서 미국의 조선소 노동자들을 좀 인간 개조를 하고 퍼포먼스를 높이고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네, 어떤 점이 이상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남는 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한국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MRO 자체가 노동집약적 사업이기 때문에 항공기도 비슷한데 사실 인건비가 제일 중요한 부분도 있고 다만 그 MRO라는 게 군함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군함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제 MRO를 맡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군함 건조로 가는데 군함 건조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하나오션이 원래 한국에서도 한국 군함을 많이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하우는 충분한 거죠. 그럼요. 그리고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HD 현대조선 둘 다 군함 건조 능력에 대해서 세계 최고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거의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조선 기술 자체를 뛰어넘은 지는 꽤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흔히 말하는 전투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함은 이지스함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한국 해군은 이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그 다음에 일본 해군은 아타고급, 콩고급 이렇게 각자 나라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고 이번 최근에 정조대왕함이라는 신형 이지스함을 건조했습니다. 이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레이더나 무장, 그 다음에 전투 체계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서버실에 있는 서버 컴퓨터 같은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컴퓨터에서 그 여러 가지 센서나 거대한 레이더들 다 통제를 하고 하나로 모으고 정보를 모으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있고 요거는 미국이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은 그 전산 안에 시스템은 들어가는, 네. 근데 요거를 잘 어떻게 운용을 하고 할지에 대해서 미국보다 한국이나 일본이 오히려 잘 건조를 해서 일본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지스함을 건조할 때 미국 조선소나 미국 방위사업계는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 했는데 오히려 공정을 개선하고 공기를 단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함이 블록별로 조립했을 때 단차라든가 아니면 무기를 실으니까 일반 상선보다 충격이라든가 뭐 흔들거리 이런 거에 대응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런 게 한국이 훨씬 뛰어나서 미국이 배워간 적도 있고 네. 이게 굉장히 놀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뭐 조선소가 많이 쇠퇴했다 해도 기술력은 그대로 있어서 일본도 군함을 잘 만들 수 있는 나라인가요? 네, 그렇고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한 에피소드를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건 좀 더 미국이 원본 디자인이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다르게 해볼래 이렇게 도전한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미국이 군함의 기술력을 사용해가지고 적들보다 먼저 기술적인 퀀텀 점프를 하는데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아직도 복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그 이지스함이라는 게 나온 지 3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체계지만 지금도 세계 최고의 전투함이 이지스함이라고 통용되는데 1980년대 초반에 이 이지스라는 전투함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90년대 후반에서 이제 미국이 두 가지로 새로 차세대 전투함 계획을 시행했다가 다 실패를 하고 그러면 90년대부터 만들던 이지스함을 2000년대도 만들고 2010년대도 만들자 이렇게 왔어요. 만약에 그 함선들이 막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의 최신형 전투함 하나가 중국 해군 전투함을 거의 10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 만들 수 있었으면 상황이 좀 나아졌을 건데 너무 만들었을까요? 예. 종류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3,000톤급의 작은 배에다가 온갖 기능을 다 넣고 필요할 때마다 모듈을 바꿔서 쓰는 그러니까 옛날에 LG 휴대폰 중에서 모듈형 휴대폰이 있었어요. 그 뒷부분을 바꿔서 이제 카메라 모듈을 달거나 녹화 모듈 뭐 이런 걸로 해서 기능을 바꿔 쓰는 걸 도전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장비는 기능을 바꿀 수가 있어도 안에 사람은 기능을 바꿀 때마다 그 바꾸는 기능을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화를 많이 하겠다 해가지고 자동화는 성공했는데 배는 이제 탱크나 비행기랑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배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줄여놓고 최신 기술을 다 넣었는데 청소는 누가 해죠? 배에 불 나면 어떻게 불을 끄지? 사람이 너무 없는데 그 다음에 모듈을 바꿔나니까 각자의 모듈이 배우려면 한 3년씩 걸리고 3개를 다 배우면 9년 걸리는데 그 배운 사람이 해군 사람이 전역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다음 최신 기술을 너무 선진적인 거를 진입을 하려다가 뭐 스텔스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해가지고 중국군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만들다 만든 것 같은데 가격이 한
예상했던 것보다 3배씩 뛰어. 네. 이래가지고 이제 예상 컷되고, 음. 그럼 우리 만들고 있던 이지스함이나 많이 만들자 해서 지금도 이지스급 함선에는 중국과 미국에 비교했을 때 중국보다 미국이 한 2배 이상 많기는 한데, 네.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기술 혁신에 실패를 해서 만드는 걸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지스함 80년대 이지스함이다. 90년대 이지스함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제 중국은 이지스함을 따라잡을 기술이 2000년대 초반까지 없다가 화웨이 아시죠? 네네. 화웨이의 그 4G, 5G 기술이 발전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발달하는 게 네트워크 기술과 그다음에 레이더 기술이었습니다. 이 통신 기술 5G 이런 게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최신형 중국형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미국제를 그냥 겉만 복사했지 속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이 하드웨어적으로는 미국을 조금 앞선 게 들어가 있지 않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미국 이지스함하고 중국 이지스함하고 붙은 누가 이겨요? 지금은 미국이 이기는데 중국이 언제 또 더 한 세대 더 발전된 걸 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라는 거는 보통 이제 전투기라든가 탱크 같은 거는 세대라는 게 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전투기 이야기를 하는데 4세대 전투기랑 5세대 전투기랑 싸우면 5세대 전투기가 일방적으로 이기고 네네네. 3세대 전차랑 2세대 전차랑 싸우면 일방적으로 3세대 전차가 이겨요. 그래서 이 퀀텀 점프가 있어서 세대 구분을 하는데 군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된 거죠. 미국의 전차나 뭐 전투기나 이런 것들은 이 퀀텀 점프가 돼가지고 상대국에 대해서 기술 우위를 만들었는데 군함은 이게 슬슬 위험한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요? 네. 근데 한국이 그럼 이지스함 잘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한국이 이지스함하고 중국이 이지스함이나 미국이 이지스함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모른다가 정답인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말해주면 한국의 이지스함은 한국군이 예산이 부족한 특성 때문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이지스함은 그 신의 방패라 해가지고 그리스 신에서 무슨 방패를 든 여신이었나? 그런 그걸 상징하는 거고 방어 위주의 전투함인데 한국의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공격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이제 미국 이지스함이나 일본 이지스함보다 공격용 미사일을 더 많이 탑재합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방어력은 비슷한데 대신 그럼 이긴다는 얘기네. 예, 그렇죠. 대신에 숫자가 적어요. 일본은 지금 8척에다가 더 만들고 있고 우리는 이제 4척.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척 이상을 건조하고 있고 그 중국도 이제 30척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그럼 미국이 제일 많네? 미국이 아직까지 많은데 문제는 중국이 조선 사업이 발달된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게 그 중국 조선소 살리기 일환인 것 같은데 상하이라든가 이런 민간용 조선소 도크에다가 군함들만 쫙쫙 찍어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도가 미국의 2배 이상이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뭐 거의 다 망해가고 있었던 상황이요. 그래서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미국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뭐 좀 긍정적인 분들은 2040년, 뭐 부정적인 분들은 2030년에 중국의 해군력이 역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척수 그러니까 톤수가 아니고 그 군함의 대수로 봤을 때는 이미 중국이 이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총 중량 기준으로 미국이 사이즈가 크다는 거고 큰 배가 많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죠. 작은 잘 자란 거는 중국이 많다. 잘 자란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척수는 중국이 더 많다. 근데 대형 전투함은 아직까지도 미국이 많으나 이게 짧으면 10년, 길면 20년 안에 중국이 역전될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 기술을 보면은 조선의 이제 단순한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벌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마진 너무 안 나기 때문에 중국 애들한테 그냥 넘겨주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량 기준으로는 조선 총량이 중국이 1위를 가지고 가고 우리는 이제 금액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LNG선이라든가 LNG 운반선이라든가 LNG 운항선이라든가 엔진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조금 더 높은 하이테크를 갖고 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비슷한 걸로 지금 유럽이나 미국 조선소도 지리멸렬하긴 하지만 몇몇 조선소들이 아주 비싼 요트라든가 그런 고급 배들을 만드는 데는 이제 톤당 가격으로는 그쪽이 사실 아직도 세계에서 탑을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유람선? 요트 뭐 이런 유람 엄청나게 큰 유람선 이런 걸 만드는 거죠. 한국이 그러면은 군함의 전력은 굉장히 뛰어나다. 군함을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제조 능력 QC랑 QA가 뛰어나다. 일정한 품질로 사고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배라는 게 결국엔 건축과 비슷하거든요. 너무 커서 그래서 틀림없이 단차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조립을 하고 났는데
그 안에 뭔가 서버나 장비를 넣어야 되는데 문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들어가. 어떻게 해? 그러면 다시 잘라서 장비를 넣고 다시 용접을 하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군함을 만들면서. 네. 그리고 이러면 이제 몇 달씩 지연되고 네. 이자는 늘어나고 이러면서 코스트가 상승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수준에서 문제에서는 한국은 세계 탑이다. 납기 내에 문제 없이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설계한다. 그럼 무장 능력은요? 무장 능력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산화 기준을 봤을 때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선진국 대비 70에서 80%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지스 레이더라는 거는 이제 레이더랑 그 서버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미국이 통째로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신형 그 국산 23인 그 정조대왕판 경우에는 거기다가 국산 이제 장비랑 레이더들을 다 통합하는 수준. 그래서 미국제 원본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거를 붙이는 게 더 성능이 좋아. 요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전산 시스템 한국 걸 넣는다고요? 한국 게 아니고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를 붙여가지고 옵션을 더 좋게 해서 미국 거보다 원본보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무장 능력은 역사상 미국이 더 네. 화력이 더 세다. 그 레이더 관련해서는 미국이 더 셉니다. 그거는 뭐 원래 그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네. 해군에서 저는 지금 해군의 현대 전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레이더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비행기나 탱크 같은 경우에는 탱크는 항상 눈에 보이니까 장갑이 중요하고 아직. 네. 그리고 드론이 180km 이상으로 달려가는데 탱크가 70km 이상 밟지를 못하니까 그럼 무조건 드론이 공격하면 맞겠구나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게 장갑이 중요해졌고, 비행기의 경우에는 기술이 발전되면 레이더가 아무리 좋아도 나를 못 잡겠구나 이런 게 이게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라는 개념에서 그게 중요했는데, 배는 너무 크니까 이게 자신을 숨기지도 못하고 방어하는 능력, 방어 미사일 능력 그게 좋으려면 레이더가 좋아야 된다. 멀리 있는 적 빨리 만나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사일 먼저 쏴버리는 거죠. 예. 중국과 미국의 그 해군 기술 격차가 줄어든 것도 결국에는 레이더 기술 격차가 너무 빨리 줄어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화웨이 같이 국가적으로 전자산업이나 이런 투자를 했던 게 군사용으로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화웨이가 요즘 자동차, 전기자동차까지 만들고 우리는 이제 휴대폰 사업자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통신 사업자고 또 근원적으로 가면은 군사 맞습니다. 네, 기업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화웨이를 때려잡은 거고. 맞습니다. 네. 실소유주가 단순히 이제 군대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 적극적으로 군수용 기술로 전환을 했다는 그 점이 정말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웨이 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무장 능력으로는 뭐 미국이 최고로 네, 화력이나 이런 것들은 세다. 그럼 우리는 아직 이순신의 거북선 수준은 안 되는 건가? 다만 우리는 미국과 좀 다른 게, 미국은 한 번 만들 때 수십 척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균형 잡힌 그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를 잡는 거고, 네. 이제 한국은 그것보다는 좀 더 공격에 신경을 쓰는, 그러니까 다른 서방 측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전투함보다는 공격력을 많은 공격용 미사일을 좀 더 많이 탑재하는 그런 것이 발달이 된 게 한국식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기하네. 척수가 모자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북한이 항상 주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다른 나라와 우리랑 다른 게, 유럽이나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전투함을 만들면 전쟁이 난 거를 생각하는 게, 저 멀리 있는 식민지 같은데 태평양에서 나오고 이런 건데,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북한을 공격해야 되고 표적을 때려야 되는데 공군 전투기나 육군의 미사일로는 부족하다, 해군도 도와달라 해서 90년대 초반부터 이런 요구가 있어서 지금 2000년대 이후 만드는 그 현대적인 전투함이라고 하는 그 호위함급이라든가 구축함들은 다 지상공격용 미사일이 대량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도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좀 더 수량이 많고, 그리고 방어용 미사일은 아직까지는 이제 국산화가 반 정도밖에 덜 됐는데, 공격용 미사일은 거의 다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크루즈 미사일이라 하거나 탄도 미사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근에 딱 오는 순간 포착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굉장히 빠른 거네요. 바로 앞의 적들의 지상을 공격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빠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의 그 방어 능력은 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멀리 가서 공격하기에는 예를 들어 기름도 모자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는 적들에 대해서는 딱 해군력이 딱
거북선하고 똑같네. 네, 그래서 영국 해군이나 프랑스 해군들이 뭐 항공모함도 있고 뭐 원해 작전 능력이라 해가지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은 한국 해군보다 뛰어난 건 맞는데 네. 지금 당장 우리 국토를 방어하고 이런 거에서는 이제 영국 해군의 화력보다 한국 해군의 화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요 능력들이 지금 최근 21세기 들어서 중요해졌는데 한국이 약간 트렌드를 선도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거를 좀 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따라오고 있고요, 지금. 그렇군요. 야, 그럼 우리가 또 아주 근해 우리는 강대국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뭐 러시아도 있고 네. 중국도 있고 네. 일본도 있고 진짜 막강한 전력들이 그러니까 세계 그 미국을 빼고 1, 2, 3 펀치가 주변에 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북한과의 이런 대치 상황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외국에서부터의 공격도 있는 거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도 방어가 되겠네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화력 면에서는 이제 세계 뭐 5위 안에 들어가지만 종합적인 운영 능력 이런 것들 경우에는 한국이 아무래도 가까운 바다에서 작전하는 걸 그 본토에서 가까운 바다에서 작전하고 저희가 식민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원해 작전 능력은 조금 떨어지긴 한데 네. 화력만큼은 괜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함부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거나 이렇게 마음먹기는 힘들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미국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한국군 전체적인 전력 자체가 중국의 근접한 그러니까 중국의 뭐 핵심 뭐 베이징을 바로 때릴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지만 그 중국과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서해안에 두고 거기 인근 도시나 이런 데는 충분한 타격 능력이 있다 그런 거에서 경계하는 건 맞습니다. 자,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건 이제 대륙 기반의 그 육군전, 네, 맞습니다. 예, 육군전을 중심으로 한 싸움이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중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과 대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미국의 동맹,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다음 TSMC라는 존재를 봤을 때 대만을 때리면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개입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미국이 개입한다고 판단했을 때 중국이 그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생각했을 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 미사일 퍼부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면 우리 자체의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맞습니다. 미군 때문에 때리든 어쨌든 우리한테 때리면 우리 영토를 때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그게 우리의 방어력이 어떤지 그게 좀 많고. 중국 해군력과 전체적인 전력은 한국의 5배, 6배 이상이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 중국의 약점이라는 거는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중국이 지금 러시아랑 관계가 좋고 하지만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를 공급하거나 뭐 러시아군에 파병을 해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서 결국에는 러시아가 북한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도와준 거죠, 중국이. 예, 소비재만 막 도와주고 물론 소비재로 위장된 뭐 병사들이 쓰는 단띠, 뭐 위생용품, 뭐 민간 드론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았죠. 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제 핵심 군사 무기냐 이런 거는 전혀 팔지 않았고.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만 해준 거 아니야? 다치고 보면. 정확하게 말씀니다. 러시아의 알리익스프레스만 해줬지, 뭐 군사 국방부끼리 이런 건 없었던 없었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러시아랑 중국의 관계가 단순히 동맹국을 보기도 힘들고 근처에는 또 인도랑 또 갈등이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랑 갈등이 있으니까 한국의 모든 전력을 집중할 수 없다는 게 워게임을 하거나 군사 전략을 할 때 중국과 한국의 군사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사실 그 대만이라는 위치가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하고 너무 근접하고 있고, 오키나와는 사실은 미군의 기지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대만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오키나와가 너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는 이 센카쿠 지역은 그냥 아예 그냥 전면전이 벌어지는 바로 중심이 되는 거고, 근데 딱 옆구리에 한국이 있으니까 이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서. 근데 이걸 신경을 쓰면은 보통 전력으로는 안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저쪽에 뭐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이런 쪽도 미국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미국에 원래 수비만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해군기지가 필리핀에 크게 있었다가 철수를 한 90년대에 철수를 했고 지금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방어의 핵심은 오키나와랑 괌, 네. 괌에 좀 많은 전력들이 미국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미사일 전략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중국 미사일 전력 밖에서 태평양을 막을 수 있는 해군력을 갖추자 해서 최근엔 다윈이라 해서 그 호주 쪽에 좀 병력이 해군이라는 걸 추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미국이요. 네. 그러면 그게 오커스 전략 중에 하나가 그거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국은 단점은 중국과 너무 가깝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미사일을 중국 미사일을 맞고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인데 이건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서해가 뚫리면 베이징 앞바다가 뚫리는 겁니다. 예전에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에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중국이 아무리 많다 해도 한국군에 대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고 한국군은 반대로 이걸 잘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조금 네. 아래로 깔아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냉전 시대에 쿠바가 사실 한국이랑 좀 비슷한 거꾸리 미국이 중국으로 치환하면 결국 쿠바랑 한국이 비슷한 상황이 되고 한때 이제 쿠바에 러시아의 핵미사일이 배치되냐 이렇기 때문에 60년대에 케네디가 뭐 제3차 세계대전 일으킬 뻔하고 이런 역사들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핵무기는 없지만 그래도 쿠바보다 우리가 군계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대라고 봅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네. 서로 간에. 네, 맞습니다. 서로 간에 만약에 서로 간에 붙는 문제가 있으면 뭐 대만이야 뭐 완전히 그냥 불구덩이가 되는 거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네. 우리는 준해서 서로 간에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전쟁을 안 해야 되는 거네 결국은. 그게 핵심 목표고 적이 전쟁 단순히 전쟁이 날 때 적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력이 이렇게 갖춰 있으니까 함부로 적이 도발하는 것을 막고 적이 도발을 할 때 그쪽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산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계산에서 적자가 나도록 설득하는 게 결국 현대 군사력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것도 물론 우크라이나군 저는 엄청 잘 싸우고 있다고 존경할 만한 군인분도 많고 희생을 하지만 전쟁이 터졌을 시점에 사실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이 강했으면 러시아가 함부로 침공할 생각을 안 하고 포기를 했겠죠. 이 현대적인 군사력이라는 길에서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적이 우리를 보고 손익 계산을 따지고 대차 대조를 따져가지고 적자가 난다고 확신을 시켜야 됩니다. 한국은 우리가 직접 어디 나가서 뭐 전쟁을 하는 역사도 없고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를 입을까봐 그게 걱정인데 우리의 지금 전 군사력은 남들이 함부로 우리를 어떤 나라도 함부로 칠 생각은 못하는 나라다. 네, 고슴도치 전략이라 해가지고 지금 일부 이제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 이제 핵무장 이야기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핵무장은 반대를 하고 지금 현재 재래식 전력만으로 했을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런 상황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거라 생각하기 힘들죠. 전쟁이 계속 이제 강대국의 경우에는 자기는 한 군데에서만 전쟁을 하고 싶어 하고 항상 자기 라이벌 강대국은 전쟁을 여러 군데에서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한편 내서 정말로 이제 냉전 시대가 도래를 한다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아시아 쪽으로 도발을 오고 이런 식의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사실 냉전 시대에 지금 돌이켜보면 군사적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유럽에서 긴장이 높아지면 성동격소로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던가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라 해가지고 이제 북한군이 도발을 했는데 그것도 다 러시아, 소련이 그런 적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북한을 사주했거나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쨌든 지금 유럽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그때 금방 끝난다 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만 지금 벌써 2년이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진 것이다. 저는 사실 특정 정치인 출신 군사 전문가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둘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 연루가 돼 있었고 그 연루의 핵심이 재고로 쌓아있던 막대한 양의 포탄을 지구 반대편 전쟁터에 보내버렸으니까 북한도 싸우려고 하니까 지금 재고가 부족해가지고 무기고를 채우기 전까지는 함부로 우리 남침을 못할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도 사실은 이게 전시피 축탄이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서로가 좀 지금은 힘을 축적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김이 빠진 거죠 그 분쟁에. 그래서 지금 도발 나온 것도 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북한이 지금 공물풍선 내에서 지금 여기까지 광화문까지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물론 당연히 이제 북한의 도발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왜 북한이 포사격을 안 할까? 왜 북한이 전투기가 내려오지 않을까? 미사일을 쏘는데 왜 한국 방향으로 쏘지 않을까?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북한은 그 러시아 전쟁으로 아주 그냥 그 어려운 경제에 그 숨통을 하나 튄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푸틴이 뭐 2번이나 지금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랑 북한의 속내가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 푸틴은 공개적으로 동맹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북한은 또 러시아의 동맹을 관계를 복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는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는 것 같고 네. 북한은 러시아가 적게 줘도 우리는 몰래 러시아로부터 대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우리 뒷배에는 러시아가 있다. 이런 것을 미국한테 설득을 시키려고 한국과 이런데 속이려고 하는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사실 거짓말 많이 하는데 그래도 웬만큼 거짓말을 최근에 안 했던 게 미사일 발사 실험의 결과를 이제 솔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을 했는데 얼마 전에 거짓말을 한 번 했어요. 미사일이 발사를 했다가 떨어졌는데 네. 이거는 실패가 아니고 다탄두 재도립체 실험을 성공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CBM이라고 핵무기 중에 이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무기는 미사일 하나에 탄두 하나가 넣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탄두를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어서 한 미사일 한 기로 여러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는 게 궁극의 그 핵무기라고 불립니다. 네. 요 기술을 갑자기 성공했다고 발표를 하고 요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러시아가 아직 거기까지는 기술 지원을 안 해줬는데 우리는 푸틴이 2번 왔다 갔으니까 벌써 그런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좀 속이고 싶은 페이크 모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는 러시아가 좀 조건이 까다로워서 뭐 군사 기술을 북한에 안 넘겨줘도 우리랑 한국과 미국, 그 다음에 한미, 일본 등 이제 다른 서방 측 국가가 그런 의심을 하게만 만들어도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 이번에 이제 미사일 발사 실패를 보건데 그건 턱없는 얘기다. 네. 좀 거짓말을 하고 블러핑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아직도 한국과 북한을 좀 저울질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것이 이제 무조건 러시아 편을 도와주거나 우리가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실리랑 별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한 국가라는 거는 저는 좀 정치라든가 뭐 이념에 관계없이 이건 다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러시아의 그 전쟁하는 논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도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는데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게 조금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직도 약간 한국에 미련을 주려고 한다. 우리가 그래도 푸틴이 2번 갔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좀 덜 도와줬으면 좋겠어. 덜 도와주면 더 이상 사고를 안 치도록 할게. 북한은 북한이고 한국은 한국이야. 이런 메시지를 좀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찰떡궁합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건 너희들의 탄약이야. 이런 것만 하고 싶은 거고 그걸 얻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맞춰주는 거지. 사실은 무역 파트너나 어떤 경제 파트너로서는 우리 그 대한민국이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북한과 전향적으로 찰떡궁합을 붙이는 거는 러시아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요것도 있는 게 이제 다만 이 부분도 봐야 되는 게 그런 것 치고는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너무 최근 30년 동안 가장 친한 건 사실이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아쉬울 수밖에 없고 러시아한테 북한과 좀 더 친해지지 말고 미사일 기술도 넘겨주지 말아라 이런 협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거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시 그러면은 조금 한반도 쪽으로 다시 한번 조금 넘어와서 한번 이런 질문들은 원래 이제 밀떡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라 우리 경제 채널에서는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탈북자들이나 이런 증언들을 보면은 북한 경제가 거의 거덜이 났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좀 과장됐다고 생각하는 게 고난의 행군을 겪은 나라가 생존을 한 사례가 북한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이런 걸 증언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9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김정일 사망 전에 그 경제난이 심각하고 기근이 몇백만이 됐다 이런 것들이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상 그 북한 이외에 그 다른 어떤 나라도 그 정도의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가 다시 체제가 유지되고 정권이 안 무너진 적이 없는데 네. 북한은 그걸 해냈다는 점에서는 북한의 지금 경제 사정이나 아니면 이제 상황이 나빠지는 거는 팩트겠지만 그거를 한국이나 자본주의 국가랑 대입해서 보면 안 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북한이 무조건 경제가 나빠진다 해가지고 남한에 대한 돌발을 결정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니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발언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조심을 해야 된다 계속. 네, 네. 왜냐하면 북한이 단순한 경제 불황이나 이런 걸로 체제가 무너질 나라가 아니고 김정은까지 지금 80년 넘게 그 북한 그 김씨가 지배를 하고 있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북한 사람들은 가장 문제는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이나 이게 민주주의 국가 심지어 중국도 사실은 아무리 지금 시진핑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다 해도 야당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세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북한은 거의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빼고는 그렇게 대한 세력이 없는 나라를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거기서 살아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외부 효과나 현재 내가 사는 게 팍팍하다 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나라가 붕괴돼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전무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봐야 된다. 네, 반대로 나라가 멸망 위기에 있다 해가지고 뭐 절방적으로 이렇게 굶어 죽느니 전쟁을 하자 이렇게 흐름이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방어력에 대한 이야기는 해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그 얘기하던 중에 제일 역시나 민감한 거는 중국이 대만을 언제 때리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이제 대만 총통이 조금 강경한 사람,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런 분이 되니까 비행기 날리고 난리를 쳤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이러다가 정말 촉촉발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은 더욱더 자기 나라로 뭐 인텔이나 이런 쪽에 어떤 파운드리 업체들을 세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TSMC도 미국의 공장체라고 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들이 지금 더 악화됐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대만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 한국과 달리 중국을 상대로 잘 방어를 하지 못할 거나 의심하는 기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만에 이제 미사일이나 최신 무기를 갖다 줘도 그거 다 중국의 스파이들이 유출되는 거 아니야? 대만한테는 좋은 무기를 주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국교 정상을 한 이후로 미국은 대만의 방위를 보호를 해주는데 뭐 좋은 무기들 안 주고 줘도 몇십 년 기다리고 중국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톤을 조절한 게 있었는데 요것 때문에 중국이 사실 좀 대만 침공에 자신감을 가진 게 사실이에요. 1급 장비들을 미국이 안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만과 미국이 지금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뭐 일본에 있는 칠함대라든가 한국의 주한미군이 있는 거랑 전혀 다르게 대만에 미국 군인 거의 없거든요. 있긴 있는데 아주 소수의 인원이 있어가지고 일부 특수부대원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핵미사일이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거대한 레이더가 대만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 운영하는 사람들을 뭐 이런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미국이 좀 생각이 바뀌었구나 싶은 게 전차나 비행기, 군함 이런 것들 그 비싼 최신 무기들은 좀 공급을 대만에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이 드론을 대만에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드론이 이제 크게 두 종으로 해가지고 이제 알투스라는 드론과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드론인데 둘 다 그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고 크기가 뭐 엄청 크진 않아요. 사람이 들고 가긴 좀 무거운데 차에는 다 실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거를 1000기 가까이 팔았는데 금액상으로는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이제 드론 기술이 발달한 거를 미국도 좀 이용해서 대만을 방어하는데 드론을 좀 사용하고 이러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좀 더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드론이 워낙 싸고 싼 데 비해서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바다를 건너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200km의 바다를 건너오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사실은 대만 침공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대만이 잠수함을 만들거나 뭐 미사일을 만들거나 했는데 다들 좀 비싼 거였어요. 지금 대만이 이제 국산 잠수함을 얼마 전에 최초로 만들긴 했는데 이게 가격대 성능이 아주 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조선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대놓고 이제 잠수함 기술을 대만에 이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우회적으로 가르치고 이러니까 이 가격은 엄청 비싼데 성능은 낮아서 대만 그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거 별거 아니라 하면서 애써 무시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다만 이런 자폭 드론이라든가 최신형 드론들을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는 걸 보고 좀 가성비 넘치는 무기로 중국의 침공을 강화할 수 있으면 중국이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그 대차대조표 있잖아요. 대만의 군사력이 우습게 봤는데 이 피해가 생각보다 크겠다. 이런 흐름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TSMC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이것도 군사 쪽이랑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AI나 LLM 열풍이 있는 거 그 군사적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중국도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문제가 그 군사용이든 민수용이든 LLM이라든가 이런 AI를 할 때 그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고 그 엔비디아에서 설계하고 TSMC가 설계한 GPU가 여전히 대안들이 많이 연구되지만 거기 성능이 최고로 치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잿더미로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대만의 그런 반도체 자산이나 이런 것을 온전히 인수를 하고 대만이 이제 자살하는 심정으로 그들이 스스로 그런 걸 파괴하지 않도록 말리기도 해야 되고 네. 자기들도 거기 공격은 자제하면서 대만을 먹어야 되는 게 네. 아주 힘든 미션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만의 침공 가능성이나 이런 건 또 중국 내부의 그 반도체 산업 이런 기술이나 AI 기술이 과연 이런 단계에 대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AI 기술이나 이런 게 그런 거를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계속 이제 대만과 중국이 일촉즉발 상황 아니냐 했는데 과거보다 대체대조표가 안 좋아졌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2027년 중국이 대만 침공하던 그런 대만 침공은 미국 싱크탱크나 아니면 미국 군인들 사이에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북한식으로 북한은 이제 한국한테 똥풍선을 날리고 중국은 그게 좀 더 머니까 군사적 시위를 하거든요. 네. 대만의 영해나 이런 공해상에다가 중국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거기로 이제 대만이 민항기나 배가 날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거나 이런 좀 치졸한 군사작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면 침공보다는 자기들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사인을 주기 위한 이런 액션을 더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시아권 넘어서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2년이나 지났음에도 끝나지 않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최근에도 지금 이제 팽팽하게 싸우고 있다가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은 미국의 지원이 마지막으로 온다. 그 지원을 최대한 막자. 요런 게 좀 중요해지고 있어가지고 무슨 말이냐고 하면 미국이 바이든이 이제 고생해서 지원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서 그동안 좀 끊겼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다시 오게 되는데 러시아는 지원이 오면 다시 이제 역전을 못하니까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군의 역량을 부수자하면서 치열하게 싸움 중입니다. 가장 최근 그러니까 어제나 이번 주 기준으로 해서 러시아가 정말 집중하고 있는 군사작전이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때 최신 무기라든가 좀 더 이제 확전이 우려되는 무기들을 공급하지 않다가 이번에 곧 들어오게 될 게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주자. 그래서 지금 조종사들이 유럽 각지에서 훈련을 받고 올해 안에는 확실히 그러니까 빠르면 가을쯤에는 그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군은 이제 제공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금 러시아가 점령했던 그 옛날 우크라이나 영토의 그 깊숙한 곳까지 공격을 가능하게 됐고 이게 지금 드론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해진다. 드론이 요새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앞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근본적인 한계로는 너무 가벼워요. 일반적인 드론 공격이나 이런 건 폭약이 20kg. 공군은 이제 전투 공격을 할 때 1톤짜리 폭탄 2발에서 4발, 4톤에서 4톤, 3톤 이렇게 폭격을 하니까 10배에서 100배 이상 그 폭격의 양이 차이가 나거든요. 드론과 비교했을 때. 네. 그런 거, 그래서 러시아는 F-16이 들어오기 전에 우크라이나 군에 쓸 수 있는 비행장을 파괴하자면서 비행장을 공격하는 메타랑 비행장을 공격하려는 러시아군, 비행장을 방어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결국에는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는 승자를 잡기 어렵다. 그리고 이 상황이 되면
F-16이든 이제 새로운 무자가 오든 다소간의 우크라이나군이 그 우위를 잡게 되겠지만 그 우위가 장기적으로 안 갈 수도 있다. 결국 또 지리한 이 참호전이 돼서 3년차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16이 굉장히 오래된 비행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그 쓰고 있는 전투기들을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한 이유가 러시아군의 공군력이 생각보다 형편없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기대에 못 미치나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F-16 전투기를 나온 걸 주는 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군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워낙 신무기가 많이 나온 전쟁이고 신기술이 많이 나와가지고 전쟁 초반부터 용무기가 나오면 게임 체인저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이나 신무기를 많이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신무기를 하나 들어오면 이걸로 이제 전황이 바뀔 수 있다. 러시아군도 신무기 요걸 썼으니까 이제 좀 더 할 수 있다 했는데 거의 다 무위로 갔어요. 결국 왜냐하면 둘 다 군사혁신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군이랑 이런 이 대치전과 참호전,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랑 북한이 참호전 했을 때 진짜 영토 1, 2cm 바뀌고 하루마다 하고 산이 날마다 산의 주인이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결국엔 이게 아무리 투자를 해도 대치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왜 최악인가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됐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우크라이나 전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푸틴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호흡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의 그 지원 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그 공화당 쪽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로 가면 우크라이나가 미국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없으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손익계산이 안 된다. 그리고 유럽의 방위는 유럽 스스로가 해라. 이런 게 실제로 완전 이제 우크라이나에 손을 떼진 않더라도 이런 독트린만 내준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이게 우크라이나도 민주국가인데 전쟁 수행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여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6.25 전쟁 때는 다행히 우리가 그런 일이 천만다행히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미국이 철수한다고 생각하는 소문이나 아니면 이런 기미만 보였어도 큰일 났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지금 상황,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그 크림 반도에 대한 공격을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해가지고 러시아 측에서는 민간인이 있는 휴양지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테러를 했다 아니다 그 휴양지 옆에는 뭐 첨단 레이더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공격한 것이다 이런 논쟁이 있는 것으로 봐서 결국 각자의 영토 핵심에는 산만적인 공격만 하고 전선에는 지금 그 옛날 참호전과 같이 대치가 심화돼가지고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영토가 늘어나지도 않지만 이걸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대로 만약에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은 상태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서부터 크림반도까지 육로 이쪽 해안을 러시아가 다 지금 확보를 한. 일명 돈바스 지방이라 해가지고 이제 크림반도 위쪽에 과거에도 이미 독립운동을 하거나 러시아군이 진주했던 그런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은 이 상태로 가면 장기전에 가면 갈수록 이 회복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수복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거의 해안 해로 진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좀 더 이제 유럽에 의존적이게 되겠죠. 지금보다 더 유럽의 방위 산업이나 이런 걸 연관된 것도 좀 있는데 유럽은 이제 트럼프 시대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 요걸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의 이제 전차나, 그 탱크나 이런 것들이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뭐, 독일 전차의 반값, 자주포도 독일의 반값, 할 수 있어서 폴란드까지는 매입을 했는데, 그 다음은 지금 유럽 내에서 유럽에서 나온 기계를 써야지 이게
왜 거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얼마 전에 이제 유로사토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방위사업 전시회가 프랑스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매니아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에 이런 기억이 있었나 싶은 게 있는데 보통 그 오토쇼를 해도 신차 발표를 몇 개 못 하거든요. 개발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차 개발할 때. 그래서 뭐 오토쇼 했을 때 신차 1개 아니면 2개가 발표되고 이러는데 한국에서 할 때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때 10년 이상 걸리니까 신제품이 나오기 굉장히 드문데 이번 유로사토리의 전차만 4종 이렇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기존 전차들이 개조를 한 거긴 한데 와 이렇게 신제품이 한 번에 나오는 건 정말 오랜만이다. 전차라는 게 한 30년마다 새 모델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 한국의 그 지상 방산 이런 거에 대한 전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전차 말고도 이제 우리가 수출로 해서 재미를 본 게 다연장 로켓이라고 트럭에다가 장거리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과 로켓을 달고 그걸 포병 화력으로 쓰는 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 첨부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생산하는 게 좀 많이 막대한 이득을 벌이고 그 막대한 그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라이벌로 해서 독일이 그 라이벌을 내놓기도 하고 라이벌 제품을 내놓고 해서 이게 지상 방사에서 한국이 잘 나가니까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제가 시작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LIG 넥스원에서 만들고 있는 다연장 로켓이라고 표현해요. LIG 넥스원은 대공 방어 무기, 천궁이라는 걸 만들고 있고, 요거는 중동에서 이제 수주를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천무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만들고 있는 그 지대지 로켓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라이벌 제품들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한 가지 주목할 게, 여전히 그래도 유럽이 취약하구나 느낀 게, 이번 유로사토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좀 한국 언론에서 발언이 안 돼서 저는 언급하고 싶은 게 이스라엘 업체들의 참여가 금지됐어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전쟁과 이래서 지금 국제 영향이 굉장히 안 좋고 그 역사상 그 어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난받는 거는 좀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이게 제인스나 이런 국제적 분쟁 분석하는 기관에서 항상 이런 게 있을 때, 전 세계에서 데모나 활동들이 어느 쪽 나라 편에 드냐, 이거 통계를 내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친 팔레스타인과 친 이스라엘 그 시위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동등했다가 지금 90% 이상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지표로 됐는데, 요게 실제적으로 무기 구매라든가 아니면 국방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유로사토리안 전시에 이스라엘 업체가 안 들어왔는데, 문제는 유럽의 방위사업이 한국과 대적할 수 있는 무기 역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부족한 기술이라든가 독일이나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기존 장비를 이스라엘에 합쳐가지고 이렇게 시너지를 내서 한국 광산과 경쟁을 하겠다. 사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좀 어렵게 됐죠. 반대로 사실은 또 한국은 한국대로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가지지 못한 옵션이라든가 그 제품들을 이스라엘에서 수입하거나 협력해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유럽의 도전이 시작되고 있지만 한국도 마냥 이제 부정적인 건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전쟁에 이런 게 생각보다 영향이 크다. 우리 방위사업 수출이라든가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굉장히 방위산업에 앞서 있는 국가군요. 네, 이 자동차나 그 휴대폰으로 치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센서,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전장 부품 같은 게 다른 나라랑 비교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그런 틈새 시장, 그러니까 벤더로 치면 2차 벤더로서 아주 발달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능 계량을 할 때 어떻게 할까 하면 이스라엘 이번에 새로 미사일이 나왔던데 그거를 이 장갑차에 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사실 이스라엘과 경쟁도 하지만 협력을 그래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K2 전차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과 협력한 장비들이 폴란드 수출 버전에 들어가 있고, 이거 이스라엘 또 장사를 하고 싶으니까 독일 전차에도 같은 장비를 수출을 했는데, 이제 독일이나 유럽 그 정치인들이나 정권들이 국내 여론에서 반 이스라엘 정서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렇구나. 네. 그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제 유럽, 옛날에는 뭐 독일이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강자였을 거고, 뭐 미국하고 중국은 뭐 아예 논외를 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방산 수준이 그렇게 좋아서 외국에 막 수출할 수 있는 정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국방기술조사서라고 해가지고 방위산업의 그 한국이 수출액뿐만 아니라 이제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 그다음에 국방기술품질원 이런 전문 연구기관들이 우리는 지금 수준이 몇 점이지? 이렇게 할 때 지금 80점 정도, 100점 만점에 이야기하는데 이 100점 만점의 기준은 항상 미국입니다. 네. 미국 대비 몇 프로인가 했을 때 80% 정도고 과거 10년, 20년 전만 해도 50%에서 60%였는데 이게 10년만 1년에 1%씩 올라가는 나라들이 사실 그 조사를 해보면 한국 정도밖에 없어요. 굉장히 발전했으나 네. 핵심 부품들의 기술이 확보가 아직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기를 수출할 때 100%다 우리가 생산한 걸로 하기에는 어렵고 어디에서 수입한 엔진, 어디에서 뭐 장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100%로 가거나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제 우리 방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방산의 수출 스테디셀러 중에 K9 자주포라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못 판 나라들이 꽤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이 독일상인데 독일이 특정 국가에는 판매를 안 해요. 아랍이라든가 뭐 인권 문제가 있는 국가들한테는 그 엔진을 판매가 안 되고 너 이 엔진 못 써.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수출 협의가 안 되면 이제 한국이 이제 국내 기술로 대체품을 만들고 이걸 국산화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런 국산화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뭐 전혀 그럴 기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좀 가장 걱정되는 국가는 바로 이웃에 있는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의 군사력하고 한국의 군사력은 비교가 어떨까요? 공군력 측면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공군과 해군, 육군 이렇게 보실 때 육군은 이제 한국이 일방적으로 우세하지만 한국이 일방적으로 유세하다 해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가려면 공군력과 해군력이 있어야 되고 해군력이 여전히 일본이 한국보다 2배 규모인 거 맞고 공군도 한 130, 120%입니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가 이제 현대 공군력에서 중요한데 한국은 이제 60대, 일본은 100에서 130대를 만들고 있어서 2대1 상황이고 이지스함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4대 8에서 4대 10 정도 이렇게 돼서 열세이긴 한데 문제는 이런 전략 열세 말고도 지금 현재 상태 말고도 앞으로 어떻게 그 두 나라 간의 격차가 줄어들 것인가 했을 때 지금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일 난 게 있습니다. 환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본의 지금 방위장비청이나 일본의 기시다 총리 그 다음에 자민당 정권이 약속했던 게 방위비 3배 증가 10년 안에 이렇게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군사비 지출과 일본 군사비 지출이 그랜드 크로스를 이뤘어요. 무슨 말이죠? 당연히 일본이 많지 않았을까요? 올해가 처음으로 한국이 거의 이제 역전을 하거나 동등해진 첫 해인데. 그러니까 항상 일본의 지출이 더 많았는데 군사비 지출이 올해 한국의 군사비 지출이 일본을 뛰어넘었다. 네, 동등한 거의 수준으로 딱 이렇게 그랜드 크로스를 이뤘는데, 요게 이제 작년부터 일본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이제 GDP 1% 수준으로 이하로 낮췄던 이제 국방비를 3배로 올리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선언을 한 다음에 환율이 지금 나락을 가서 일본 총무성이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몇십 조원씩 사기로 했는데 거의 수량을 30%씩 다 줄여야 된다. 큰일 났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일단 이 이슈가 하나 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일본이 미국산 무기를 수입 안 하고 국내에서 단단하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환율이 낮아지면 원래 수출이 당연히 좋아져야 되잖아요. 당연한 원리로. 근데 한국 방산과 달리 일본의 방산 수출은 지금까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물론 몇 개 사례가 됐는데 필리핀에 레이더를 주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거의 무상으로 주거나 싸게 준 거고 우리나라 한국처럼 몇 조짜리 사업, 몇십 조짜리 사업에서 이겨가지고 방산 수출국으로 달라면 어렵다. 이게 아베 정권 시절에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방산 수출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법은 아닌데 자민당의 정책은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아베 정권 때 이걸 포기를 하고 방위장비청이라는 이제 한국의 체제에 모방해가지고 수출도 하고 자기 내수도 하도록 방위사업을 바꾸겠다 선언을 한 지 10년이 지났고 10년 동안 성과가 없어요. 이게 앞으로도 성과가 없다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지금 호주의 군함 수출이 좀 잘 될 것 같긴 하지만 이거 한국을 따라오려면 한 10년 더 걸리겠구나. 이 방산 수출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원래 이제 전쟁을 했던 국가라서
그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군대를 못 갖게 하긴 했습니다만 방산 시스템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네, 방산 시스템을 갖고 있대 이게 법적으로 규제는 안 했지만 자민당 정권에서 60년대부터 우리는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을 만들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도 내수용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를 포기한 지가 아베 정권 때 처음 포기하고 그전에는 이제 수출이 한 번도 안 된 거죠. 그리고 아베 정권 이후에는 수출을 이제 법적은 아니고 그 자민당이 정책적으로 수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수십 년 동안 갈라파고스가 되고 기본적으로 한국 방위 사업이 생존과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영업과 그다음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한 데 비해서 일본은 방위 산업은 기술력 자체는 높은데 업체가 갑질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가 절감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QC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무기를 맞춰서 생산하는 능력 이런 게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직도 고쳐 나가는 단계라서 일본 방산이 어떤 전문가들은 금방 한국을 따라잡고 한국이 이제 수출하는 무기를 다 일본산 무기가 대체될 것이다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인드랑 그 다음에 PM 그 프로젝트 매니징 능력이 정말 뭐 제품을 만들 때 중요하거든요. 그 점에서는 멀었다. 기술력이 한국보다 유사하거나 더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가장 큰 방위산 수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는 전부 다 그냥 수출을 하는 게 아니고 공동 개발을 해서 공동 개발비를 자기가 부담해주고 나도 사고 너도 사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잘 되고 있어요. 기술력 자체는 높아서. 그래서 영국, 이탈리아랑 함께 6세대 전투기라는 걸 만들고 있고 GCAP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는 미사일 방어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맞거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남거나 이 성장을 한다고 보기 힘든 게 물론 매출액은 많이 높일 수 있지만 이게 단순히 공동 개발이니까 그 이익도 나눠가지고 개발비도 부담도 같이 하는 거라서 한국이 지금 방산 잘 나가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걱정이 되는데 방산 산업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본의 방위 능력과 그다음 방위 자체 개발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만에 하나 뭐 지금은 이제 자꾸 보통 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사고를 저질러서 군대를 못 갖고 전쟁을 못 일으키게 되는 그 구조 대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치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가장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지금처럼 그 방산 수출에 대해서 한국보다 못 나가고 그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개발 그리고 갑질로 이제 대충 국내에만 납품하려고 있는 산업체제 혁신이 없으면 일본이 그 야심을 가지고 있는 그 보통 국가로는 멀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사를 잘해야지 모든 게 다 현대사회에서는 통하는 거고 대한민국 방위산업도 물론 과거에는 경쟁력이 낮고 이랬었지만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살아남기 위한 세일즈 전략,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나 이런 걸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체제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해서 지금 성공이 됐거든요. 이거를 일본이 만약에 따라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정말 무서워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미국을 침공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방위 시스템 받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제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일본한테 좀 더 좋은 규정, 좀 더 좋은 기술, 좀 더 많은 공유를 해주고 우주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일본한테 허용해주거나 도와준 것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일본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다양하게 돌았습니다. 이제 그 산업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미국의 그 조선소를 지을 수 있는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그 중국과 대만의 문제, 그리고 중국의 무력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한국의 자체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전쟁 억제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저 유럽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남북한의 지금 군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아주 여러 가지를 둘러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사실은 경제라는 게 평화라는 기반 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아주 정말 광범위한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기자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